손흥민 선수의 13호 골이 터졌고 티모 베르너에게 그동안 욕한 게, 특히 이 경기 전반전 동안 욕한 게 약간 미안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 합작한 손흥민과 베르너 듀오의 활약,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용입니다. 한국 시간 3일 새벽 열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홈경기, 손흥민 선수의 리그골이 무려 2개월 만에 터진 크리스탈 팰리스전 후토크입니다. 자, 먼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두 가지 맞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요. 히샤를리송의 부상으로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손흥민은 손톱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시즌 초반 선두질주 주역이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매디슨까지 손흥민과 매디슨 콤비가 중앙에서 간만에 합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가 앞선 경기 부상 공백에서 돌아와 이번 경기 뛰었기 때문에 거의 주전에 거의 가까워진 그런 토트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기력, 시즌 초처럼 아주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또 이제 팰리스와 토트넘 두 팀의 관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이제 토트넘의 매디슨 그리고 팰리스의 에제, 이 두 선수는 모두 잉글랜드 대표예요.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입지가 탄탄하진 않은 선수들입니다. 둘이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같고요. 그래서 유로 2024 승선을 위해 마지막 한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 마지막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두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디슨이 조금 더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한다면 에제는 좀 드리블러의 성향이 강한 그런 좀 변칙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발잡이이면서 킥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선수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선수는 대표팀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한때 토트넘이 노렸던 글라스너 감독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은 글라스너는 작년 여름에 토트넘만 노린 게 아니고 정말 온갖 팀이 다 노렸습니다. 감독을 찾는 팀들은 다들 글라스너를 고려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한때 몰락했던 독일 강호 불프스부르크를 분데스리가 3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고요. 그때 주목을 크게 받았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시켰던 그 감독이고, 그 다음 시즌에는 프랑크푸르트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까지 진출시키면서 역시나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꾸 몸담고 있는 구단과 싸워서 감독직을 때려친다는 점 하나만 빼면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좀 놀다가 위기에 팰리스의 중도 부임해서 수비를 굉장히 탄탄히 다지고 있던 중에 강한 창을 가진 토트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앞으로 포스트코글루, 그리고 숨막히는 수비 조직력 글라스너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죠. 경기 초반에는 점유율이 단 20%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선제골을 넣는 팰리스의 저력, 무서운 전술 운영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이제 두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 글라스너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만 놓고 보면 초반부터 몸이 가벼워 보였고, 그래서 토트넘에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점유율은 높지만 슛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17분에 정말 모처럼 배후 침투를 했는데 존스턴 골키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기회가 무산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통은 팰리스가 라인을 굉장히 내리고 수비 배후 공간을 안 줍니다. 가끔 졌을 때도 존스턴이 커버하면서 이거 손흥민의 특기를 살리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18분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왼발 로빙 스루 패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말 가끔 라인을 올리는 팰리스의 뒷공간이 모처럼 열린 상황이었는데 베르너가 이걸 받았어요. 베르너 특유의 훌륭한 뒷공간 침투, 엄청난 스피드, 그러나 베르너 특유의 개발까지 나오면서 베르너가 잘 받아놓고도 골키퍼에게 막히는, 골키퍼를 제치지 못하는 그런 드리블로 결국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 너무나 좋은 기회 하나를 빼고는 토트넘이 팰리스 수비를 아예 공략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길게 이어졌어요. 점유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20% 미만이었던 팰리스가 오히려 더 역습이 날카로웠고, 슛을 몇 번 날렸을 뿐 아니라 팰리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했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되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후반 9분에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를 맞았는데요. 클로세프스키의 땅볼 크로스를 받아서 오른발 논스톱슛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게 골대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무산이 됐고요. 후반 들어서는 팰리스가 조금씩 공격에 나서고 또 공간을 내주면서 그나마 토트넘이 패스를 집어넣을 공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팰리스 입장에서는 이 조금씩 서로 공격 기회가 많아지던 이 흐름, 양쪽 모두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먼저 살렸어요. 후반 14분 팰리스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팰리스의 한 방을 맡은 선수는 에제였는데요. 에제가 그 특기인 폭발적인 드리블로 벤탄쿠르에게서 경고를 이끌어내면서 좋은 자리 프리킥까지 따냅니다. 이 프리킥을 직접 마무리하면서 결국 득점을 해냅니다. 이 경기 동안의 이 경기 내용 중에 좀 잠잠했던 에제가 거의 처음으로 자신의 원래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그 단 한 장면으로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후에는 팰리스 수비가 조금씩 더 열렸고요. 근데 토트넘이 정말 환장하는 결정력으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아마 토트넘 팬들은 이 한 구간 동안 굉장히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후반 17분 오른쪽에서 넘어온 공을 손흥민이 잡자마자 깔끔하게 왼쪽으로 딱 내주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논스톱 기회를 맞았는데 논스톱 슛이 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이제 축구 팬들이 야 베르너답지 않게 그래도 골대 안에 넣긴 했네, 유효슛이긴 했네 라고 했을 정도로 베르너에 대한 기대치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죠. 또 후반 20분에는 이번엔 베르너가 왼쪽에서 줘요. 그걸 손흥민이 또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준 걸 존슨이 기회를 맞았는데 존슨의 골대 바로 앞 슛이 또 빗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좌우로 연계를 잘해주는 동안 동료들이 다 날려먹는 그런 환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후반 29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니들이 못 넣으면 내가 한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짧은 드리블 후에 왼발슛을 날렸는데 이것은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 양상이 반복되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 아예 슛을 못하던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득점 기회가 늘어났던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상은 결국에 토트넘의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후반 33분 베르너가 결국엔 넣습니다. 자, 존슨이 정말 맹활약을 했어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개인 압박, 팀 단위 압박도 아니고 혼자 상대 수비에 달려들어서 공을 빼앗아 냅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땅볼 크로스까지 원맨쇼를 보여줬고요. 그거를 파포스트에서 파고든 베르너가 발만 대면 되는 그런 기회였는데 발을 잘 댔어요. 그동안 베르너는 발도 못 댔지만 이번엔 발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냅니다. 동점이 됐죠. 단 2분 뒤에 후반 35분에 로메로의 역전골까지 나옵니다. 메디슨이 뜬 공을 발등으로 톡 차서 크로스를 올렸고요. 이걸 문전으로 파고든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헤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센터백 로메로가 거기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전을 해냈어요. 자, 요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이 실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특히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는 막판 굳히기를 좀 많이 시도하는데 이날도 역전 후에 바로 베르너와 메디슨을 빼고 파페 사르와 이제 호이비에르 두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넣으면서 수비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스가 역전을 당했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라인이 올라갑니다. 이때 역시 손흥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고 드디어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후반 44분 완벽한 수비 배우로 침투를 했고요. 이걸 이제 존슨이 수비 동시에 내주는 스루 패스 같은 형식으로 손흥민에게 줬어요. 손흥민이 배우로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들어간 다음 완벽한 낮고 빠른 오른발 슛을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득점을 해냅니다. 자, 이날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역시 토트넘다웠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다웠습니다. 좀 기습적인 전방 압박으로 인한 골, 그리고 로메로의 뜬금없는 공격 가담에 의한 헤딩골 이런 것처럼 좀 변수를 만들기 위한 기습적인 플레이에서 나온 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어떤 팀 단위 대형 전술의 결과물이 아니고 과감하고 모험적인 시도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특징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에 많이 보여줬던 정말 보는 사람 환장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그런 대역전이 가능한 그런 류의 경기 운영이 모처럼 돌아온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팬들로서는 짜릿했을 만한 그런 경기였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공격 관전 포인트를 놓고 보면 에제가 좀 더 화려한 장면이 있긴 했지만 에제가 골이 있었다면 메디슨은 또 도움을 해냈고 또 경기 전반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에제보다 잘해주면서 두 선수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괜찮은 경기를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간의 지략 대결을 놓고 본다면 경기 초반은 글라스너의 뜻대로 흘러갔지만 이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뿐 아니라 경기 흐름 바꿨다는 면에서도요. 다만 이제 이 경기 이후에는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이 좀 좋은 성과를 낼 거라는 기대를 하게 했어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활약이 좀 괜찮은 팀이고 또 강팀 아닙니까? 앞으로 팰리스가 그 토트넘전 초반부터 중반까지 보여준 그 질식 수비를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기 충분한 그런 저력을 보여줬고요. 또 글라스너에게 좀 장기적으로 팀을 맡겨준다면 글라스너가 더 좋은 팀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팰리스의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로 돌아와야죠. 손흥민 선수는 드디어 13호 골에 도달을 합니다. 12호 골 이후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달 걸렸습니다. 자, 이번 시즌 팰리스전 2경기 모두 득점을 했고요. 팰리스 상대로 통산 9호 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 팰리스를 상대한 5경기 중 4경기에서 한 골씩 나왔습니다.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는 손흥민에게 가장 쉬운 상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득점 순위에서 손흥민이 한 골 넣었다고 확 끌어올리진 못했어요. 손흥민이 좀 잠잠했던 2달 동안 다른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날 손흥민이 2-3골 넣은 것도 아니고 1골 넣었으니까. 하지만 득점 순위에서 꼭 엄청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손흥민 할 것만 하면 되죠. 이번 시즌 이 페이스로 또 득점에 다시 불을 다기기 시작한다면 15골 금방 돌파해서 또 20골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시스트, 해트트릭 미수가 있었습니다. 키패스를 3개 했는데 다 굉장히 좋은 키패스였고, 특히 베르너에게 준 거 2개는 넣어줬어야 하는 그런 류의 패스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이 살리지 못했다. 손흥민 본인의 슛은 5회가 있었고요. 그 중에 골대를 한번 맞췄고 1골을 넣었습니다. 역시 최전방 손흥민, 연계 플레이부터 마무리까지 살아있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징크스 하나가 또 발동이 됐어요. 한 재작년쯤 화제를 모았던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승우가 골을 넣으면 손흥민도 넣는다 했는데, 이 같은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하루 전이죠. 수원FC의 K리그 개막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페널티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가 2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네요. 이 징크스가 이번 시즌 또 살아날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달 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골은 아시안컵 합류 전인 12월 31일 본머스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달이 넘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골이었고요. 이렇게 손흥민이 살아난 타이밍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다음 일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일 에스턴 빌라를 상대하는 4위 탈환전이 있습니다. 한 경기 덜한 가운데 빌라를 추격하고 있는 토트넘, 이날 맞대결에서 이긴다고 무조건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맞대결은 이겨야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 그러면 이후에 빌라의 연패를 기대해야 되는데 빌라의 기세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손으로 직접 빌라를 끌어내려야 4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과 후배들이 다시 토트넘의 상승세에 불을 지필 기세가 보인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존스는 베르너와 손흥민에게 1도움씩 주면서 이날 2도움을 적립했고요. 좀 스피드에 비해서 판단력이 아쉬운 날들도 가끔 있지만 이날은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메디슨, 안 풀리는 경기에서도 기어코 1도움을 적립해냈고요. 여기에 손흥민과 베르너, 손흥민이야 하던 대로 한 거고, 이제 신입생 베르너의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기분이 좋은 그런 경기 내용이 됐습니다. 선발과 교체 공격진이 고루 활약한 경기였고요.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토트넘 공격의 전반적인 구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잘 보였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 공격은 스피드도 빠르고 또 상대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측면부터 교란해가면서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른 팀은 상대가 뒤로 물러나고 공간을 좁히면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날 토트넘은 상대 수비를 이제 앞으로 당길 수 없다면 좌우로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거기로라도 빠른 선수를 침투시키면서 상대를 교란하는 거죠. 측면으로 상대를 끌어내면서 스피드를 살리고 결국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 전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빠른 선수 일색인 거 아니냐, 이거 존슨, 손흥민, 베르너 겹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격 전술이 있다면 이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팰리스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리고 베르너 선수한테 전반전에 아마 한국에서 진짜 수천만 개의 욕이 날아갔을 것 같은데 욕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요. 토트넘 데뷔골을 터뜨린 베르너가 이날 비록 3개나 날렸지만 한 골 넣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결정력 난조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넣을 건 잘 넣어주던 예전 베르너, 그러니까 첼시 이전에 라이프치히 시절 베르너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토트넘은 라이트백 포로 정도만 돌아오면 사실상 완벽한 1군 전략을 회복한 상태에서 빌라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4위 등극의 희망을 강하게 본, 햇살이 쫙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팰리스전이었습니다.